성공예감 별책 부록. 지식과 지혜를 얻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 성공예감 별책 부록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요즘 서로 대화를 나누거나 특히 SNS 아니면 뉴스의 댓글 보면은 참 거친 말들이 많습니다. 좀 신경질적인 표현도 많죠. 또 그리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내가 듣기에는 거슬릴 때도 있죠. 여러분은 어떻게 대화하실 때 신경을 많이 쓰십니까? 누군가 힘이 들다고 하면은 그럼 그만둬 라고 하는 것. 댓글에서는 너나 잘해라 막 이런 표현이 쏟아지기도 하는데요. 누군가는 그 삶을 납작하게 눌러버리는 그 말을 지금도 쓰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통을 어떻게 또 망가뜨리는지 우리가 또 한번 되돌려 볼 필요도 있는데요. 오늘은 납작한 말들이라는 책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회학자 오찬호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작가 오찬호입니다. 아니 근데 제목이 납작한 말들이에요. 네. 좀 불편하고 아픈 표현들을 그렇게 표현하신 걸까요? 그러니까 그 듣는 사람이 예. 좀 찌그러지는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되게 설명할 게 많은데, 예. 나는 되게 지금 뭔가 내가 처한 어떤 상황에 대해서 풍부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데, 또 외부에서는 자신의 어떤 겉으로 드러난 것만을 바라보고 쉽게 단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네. 사실상 우리 개개인의 역사라 그럴까요? 이건 굉장히 이제 입체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굴곡도 네. 있고. 그런데 이제 어떤 사정에서 어떤 이제 만약에 가난할 수도 있고, 좀 차별을 받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럴 때 외부에서 어떤 식으로 반응이 오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공부 못했으니까 가난하지. 이런 식으로 나온다든가. 네가 운동 안 했으니까 지금 아픈 거지.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든가. 그래서 이 에피소드가 하나가 있는데, 이게 제가 어떤 하나의 모임 중에 어떤 분이 이제 건너에서 췌장암이 걸리셨어요. 이제 걸리셨던 거죠. 그러면 이제 다들 얼마나 걱정이 많겠습니까? 네네네. 그게 이제 언어의 시작이죠. 근데 이제 어떤 분이, 그분이 평소에 탄수화물을 좀 많이 섭취하셨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거죠. 어떤 사람이 굉장히 아픈 상태인데, 그 아플 수밖에 없는 원인이 어떤 자신의 어떤 생활 습관, 이런 것에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단정 짓고 얘기를 하게 될 때, 그 아픈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조금 납작해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런 사례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투쟁을 하면서 이렇게 하소연을 할 때 그 댓글들 보면 공부 좀 잘하지 그랬어. 시험 쳐서 정규직 되면 되잖아. 요렇게 너무나 짤막하게 나오는 거죠. 그 사람이 왜 지금 힘들게 어떤 이야기를 주장을 하느냐에 대한 관심은 없고, 공부 못해서 아주 납작한 상자 속에 이제 사람이 딱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납작한 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자 했습니다. 입체적인 것 혹은 어루만져 주는 것의 정반대의 말이라고 이해해도 될 것 같네요. 섬세하지 못한 것이고, 조금 저도 납작하게 표현을 하면 무례한 거죠. 무례한 거죠. 네. 우리 사회를 보면 이 납작한 말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 많이 체감을 하시나요? 대표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이제 누칼협이라는 말이 너무 신선해요. 누가 칼 들고 협박했냐. 줄임말인데. 네. 예. 근데 너무 재밌는 에피소드가 또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이제 그 자영업자의 고충에 관해서 이제 방송을 하나 찍게 되었어요. 네. 근데 이제 분명히 사람들이 그 자영업자에 대한 고충을 이야기를 하면, 누가 칼 들고 협박했냐, 자영업 하라고. 당신이 선택한 거 아니냐. 말이 나올 것 같아서, 그 방송의 마지막을 정말 진지하게, 누가 칼 들고 협박했냐고 하시지 마시고, 어떤 사회 구조가 그들을 자영업을 선택하게 하게 했는지, 그런 걸 좀 짚어보면서 사회 전체의 해결책을 찾아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베스트 댓글이 누칼협이에요. 베스트 댓글이. 네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선택해서 힘든데 왜 징징거리냐라는 거죠. 이런 거. 그런 거 보고 있으면 우리가 이제 조금 어떤 현상의 사회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접근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둔감해졌고, 그러니까 모든 잘못은 개인에게 있다라는 어떤 그 명제가 너무 강하게 쓰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이 잘못하니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모든 문제의 원인은 개인에게 있다라는 그 전제 속에서만 접근을 하다 보면 이렇게 사회적인 논의를 하는 사람에게 되게 조롱하는 게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우리나라 한국을 아파트 공화국, 부동산 공화국 뭐 이런 식으로 비판을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댓글이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뭐 이 정도면 좋아요, 차라리. 그게 네. 아니라 야, 너 집 없지.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자격지심이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어떤 사회적 문제가, 그러니까 집값이 계속 오르면 어떤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고 하는데, 뭔가 이 부동산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뛰어든 사람한테는 자기가 불쾌하다고 느낀 거죠. 그때는 이제 하는 말이 저런 거는 꼭 집 없는 인간들이나 저런 소리 한다. 이런 식으로 대꾸를 할 때 더 이상 논쟁이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는 불가능하겠죠. 그런 거를 제가 좀 짚으려고 했고, 현대사회는 조금 더 과해진 것 같고. 더 날카로워졌죠. 네, 조금 더 신경질적으로 됐고. 네네. 이게 사실 개인의 문제일 수는 있지만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다. 라는 접근 방식도 좀 필요한데요. 또 저희 제작진이 그 섭외할 때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라고 했더니 성공이라는 말을 안 좋아하신다고 하셨다고요. 뭐 안 좋아한다기보다 네. 제가 쓴 책들이 그 서점에 가보면 예. 그 성공 그런 사이에는 없죠. 성공이란 키워드가 자기계발서라든지. 있는데 그 사이에는 제 책이 들어갈 수가 없는데 제가 이제 성공이란 말을 싫어하고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성공이란 말이 틀렸다, 성공이란 말이 납작하다는 게 아니라 그 말이 납작하게 사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이란 건 대단히 좋은 거고 누구나 추구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납작하게 사용한다는 것은, 만약에 나는 성공하고 싶다,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면서 뭐 성공에 관한 책들을 보고 하는 거,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게 계속 과잉되다 보면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 성공하는 사람 특징, 그 다음은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 성공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그 반대쪽 이미지를 비정상으로 규정을 해놓고 네. 저 사람은 저러하니까 저렇게 산다, 가난하다, 게으르다, 계속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이제 쉽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공을 기준으로 누구를 무시하고 업신여길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인지 회로가 흘러간다거나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에서 조금 이 성공이라는 단어가 조금 투박하게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끔 막 TV에서 뭐 성공하신 분 얘기 가끔 들어보면 좀 무서울 때가 있어요. 나는 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런 각오를 하면 성공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평범하게 사세요. 남들만큼만 하면 남들만큼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남들만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거의 뭐 삶이 전투적인 모드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평범을 유지하는 것도 사실상 굉장히 칭찬받아야 할 일인데, 어떤 단계로 이르지 못한 사람을 조금 결핍의 문제, 부족한 존재로 너무 쉽게 좀 바라보지는 않는가 하는 것이 한국에서 성공이라는 단어가 오용되고 있는 좀 그런 특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좀 맹목적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성공의 기준을 획일화할 수는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내면의 성공도 좀 마음의 성공, 근데 맞지 않는 것도 풍요로움도 많아요. 그 성공의 룰 중에 뭐 네. 성공한 사람치고 일찍 일어나서 꼭 독서를 한대요. 일찍 일어나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 네, 아침 독서를 하는 사람치고 성공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한 20년 넘게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책을 읽고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라클 모닝이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사는 거. 근데 이제 뭔가, 그러니까 좋아요. 내가 성공하겠다라고 다짐을 하는 건 좋은데, 자꾸 그것이 우리 머릿속에서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을 정상과 비정상으로 분류하려고 하는 그 버릇이 좀 빨라진 거죠. 네. 이게 사실 이제 앞에서도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은 그래도 또 성공을 추구하기는 하는데 맹목적이어서는 안 되고, 성공이라는 것의 의미를 그럼 좀 어떻게 바꿔보면 좋을까요? 뭐 이제 그 철학자처럼 말하긴 싫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해 보면 뭐 성공이랑 뭐 성공이란 무엇인가, 뭐 득도한 사람 뭐 이런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물질적 성공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걸 무시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제가 보통 이런 주장을 하면 제가 뭐 부를 대기 폄훼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데, 책에 그런 구절 한 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 성공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누구나 그렇게 마음 먹는다고 거기에 다다르지 못하는 어떤 사회적인 이유들이 다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적 성공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사회는 어떻게 가능한가? 이 질문을 좀 던질 필요가 있는 것이고, 보통 그 전 단계에서 끝나죠.
그 물질적 성공을 이룩한 그 개인의 어떤 행동, 어떤 습성이라든가 습관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위대하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네. 그걸 그러면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어떤 사회적 변화가 필요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고 결국은 그러니까 물질적 성공에 그치는 것을 성공이라고 부르지는 말자. 그러니까 물질적 성공을 한 사람이 그 물질적 성공을 이유로 타인과 자신을 수직적으로 분류하고 있다면 자기 네. 자신이 돈이 많은 거지. 남보다 수직적으로 우위에 있는 개념이 소득이 우위에 있는 거지 사람의 품성이 우위에 있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근데 좀 그런 습관이 많죠. 어디 사느냐, 뭐 자동차는 무엇이냐, 유치하게 그런 걸 가지고 사람을 좀 수직적으로 분류하려는 버릇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하지 않는 단계의 물질적 성공을 이루어야지만 정말 풍만한 성공이지 않을까. 저는 또 개인적으로, 그런 분들이 조금 더 마이크를 잡고 많은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언론이나 이런 데서 여기 단계까지는 이제 많이 찾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개인의 그 어려움을 뚫고 성공을 했는지를 되게 이제 그 개인의 차원에서 듣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되게 감동적이잖아요, 막. 감동적인 스토리 예, 혹은 예. 정량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자산의 규모 맞아요. 이런 게 예, 있어야 예. 사실 그 사람한테 마이크가 가죠. 맞아요. 그러면 그러한 말들이 많아졌을 때, 뭐 그 사람은 존중합니다. 그분은 존중하지만 그분의 이야기가 사회적으로 많아졌을 때 우리 사회가 과연 좋은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런 것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뭐 예전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뭐 감옥에서 10년 살다 오면 10억 줄래 하니까 선택을 하라 그러는데 그 10억을 선택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꽤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회 전체가 어떻게든 돈을 일단 자산을 늘리는 것이 가장 인정받는 길이구나. 좋은 길이구나 라고만 이해하게 될 때 여기서 가장 큰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네. 어떤 거냐면 목표가 그렇게 선명해지죠. 그러면 다른 것들을 차단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부동산으로 한번 돈 벌어보겠다. 주식으로 한번 돈 벌어보겠다. 내가 경제적 자유인이 되겠다고 대충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막 다짐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 이런 책 읽어서 뭐 하는데 저런 이야기 들어서 뭐 하는데 인문사회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러니까 예전에는 관심 없었는데 결심을 딱 해버리면 그때부터는 필요 없는 게 돼요. 내가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잘 먹던 떡볶이가 갑자기 이거는 정크푸드가 되어버리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목표가 선명할수록 우리는 역설적으로 많은 것들을 차단하게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입시 교육이 그래서 문제인 거죠. 고3 때, 고2 때 공부 한번 해보겠다고 1, 2년 집중하는 거야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지금은 뭐 고등학교 1학년이 갑자기 나 의대 갈래 그러면 다 웃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준비된 걸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건 역설적으로 준비된 것 외의 것을 무시해야지 가능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막 역사, 사회 이런 거는 필요 없는 것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경쟁은 그래서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가 선명할수록 많은 것들을 차단하게 되는 거죠. 혹은 포기. 네. 이 성공의 맥락도 그 안에 있어요. 가끔은 그 성공하신 분의 이야기가 막 머리를 걸쩍거리면서 너 너무 바쁘게 앞만 보고 달려가서 옆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성공하는데 그런 건 필요 없는 거예요. 이런 식의 이야기를 가끔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듣고 있으면 조금 마음이 아프다. 우리 사회가 풍성해지는 길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우리가 이제 키워드를 통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납작한 말들이라는 책. 첫 번째 키워드는 나의 기분만 생각하는 말이라는 건데요. 사실 누군가가 힘들 때 좀 위로를 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 사는 거 다 비슷해. 너만 힘든 거 아니야. 라는 말은 혹시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시나요? 이게 위로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납작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런 말을 들어도 아무런 서로 간에 상처를 주고받지 않는 사이라면 이 말이 위로가 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좀 할머니가 해주시는 말씀이라면 그러니까 뭐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인생이 그렇게 쉬운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신다면 뭐 그 정도야 뭐 우리가 교훈으로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이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처한 그 위기적인 상황이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태에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혹은
주변에 도움이 굉장히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나오는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 너만 힘드냐라고 만약에 접근을 한다면 그거는 그 사람이 더 이상 말을 못 끄집어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겠죠. 그 최악의 결과가 대한민국에서는 자살률이에요. 왜냐하면 자살률의 전 단계에 정신적 우울 상태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네네. 우울증이 있다고 자살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전 단계에 어떤 그런 이제 신호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원인이 사람을 우울증에 빠지게 했는가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네. 실제로 그 과정에서 질문이 힘든 거죠. 뭐 경쟁이 너무 힘들고 조직 생활이 너무 힘들고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고 거기서 말을 툭툭 내뱉으면서 도움을 청하고 있는 건데 뭐 다른 사람도 다 그랬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대단히 자신이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고립되기 시작을 하고 도움을 얻지 못하고 결국 정신적인 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건 한국 사회에 굉장히 위기적인 거죠. 공중보건의 비상사태라고 할 정도라고 하니까 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약간 몸속에 배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도 너처럼 힘들다와 혹은 또 나만큼 힘드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힘든 얘기를 할 때 그 대화를 하다가 내가 그거보다 좀 더 힘들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막 입이 근질근질한 그런 상황이 막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정말 힘들다 얘기를 했는데 돌아오는 대답을 듣고 있으면 쟤는 내보다 더 힘들구나. 제 앞에서 얘기해봤자 뭐 아무런 도움도 못 받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대화가 끊기는 이제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고 또 차라리 이거는 나을 수도 있어요. 너 힘드냐? 난 너보다 좀 더 힘들어. 이거 더 나을 수가 있는데 네가 처한 상황은 내보다 덜 힘든 거다라고 아예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네, 그렇게. 그런 거 가지고 막 애를 키웠는데 애가 육아를 하는데 힘들다. 그게 뭐 딸이라 치면 야 아들은 더해 뭐 이런 얘기를 해버리고 또 혼자 아들 막 키우는 거 힘들다 그러면 야 아들 둘은 더 힘들어 막 그러고 그러니까 끝까지 계속 뭔가 네가 지금 아무리 힘들다고 해봤자 내보다는 안 힘들어라고 이야기를 해야지만 어떤 이야기의 주도권이 자신에게 온다고 느끼는 건지 아니면 그 상황에서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야지만 마음이 편한 건지 모르겠지만 네네네. 좀 우리는 그런 이야기의 습관이 조금 더 가속화되었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조금 많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또 이게 그 납작한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봤던 말 중에 어떤 유명인이 그런 표현을 하신 적이 있어요.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힘내라고 하는 건 너무 잔인한 말이라고. 근데 이게 격려하기 위해서 아니면 힘을 북돋워주기 위해서 힘내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말이 어느 순간 되게 유행을 하다 보니까 힘내라는 말을 하면 안 되나? 이게 또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표현을 하나하나 이렇게까지 또 막 재고 자시고 하면 서로 너무 이제 불편해지는 것 아닐까? 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납작한 말들 이 책을 납작하게 읽으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사람이 힘내라고 했을 때 그건 납작한 말이야 뭐 이런 말 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싸우자고 하는 말은 아니고. 이게 뭐 나는 남들보다 누구의 언어를 더 정교하게 파악해. 그것도 자기가 납작한 거예요. 나는 남보다 언어를 섬세하게 잘 쓰지 뭐 이런 식으로 착각하는 거죠. 그러면 힘내라는 말조차 듣지 못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거는 어떤 사람이 힘내라고 말을 한마디 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뭐 잔인한 말이다 만약에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그거야말로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가 어떻게 오가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어떤 좀 뭐 둔감한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맥락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존중하면서 힘내라고 응원해주는 힘내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힘도 못 내냐 그러니까 좀 파이팅 해라 이런 게 있잖아요. 야 힘내와 좀 파이팅하고 좀 씩씩하게 살아라 이 말은 조금 다르죠. 느낌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힘내라는 것은 너가 처한 상황을 내가 공감하고 도와줄 수도 있다라는 거지만 야 이때 좀 파이팅 해야지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인생이란 건 혼자 버텨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들릴 수가 있거든요. 개인에게는 아마 상황에 따라서 그런 후자를 조금 우리가 우려했기 때문에 뭐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책 뒤편에 보면은 여당을 비판하면 야당 지지자 막 이런 말 있다라고도 써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좀 뭔가 분류하는 거를 또 쉽게 빨리 판단하고자 하는 것 같기도 해요. 네 편, 내 편.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근데 또 요즘에 많이 하는 분류 중에 하나가 성향입니다. MBTI 가지고. 네. 근데 이제 작가님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MBTI에 과몰입하는지, 왜 과몰입하는지 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만 짚어보는 게 아니고 해외에서도 맨날 아니 저 한국은 그 옛날에처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나 하던 그런 심리 검사를 왜 저렇게 환장하냐. 우리 인터넷에 MBTI 별이라고 쳐보면, 그러니까 유형, MBTI 별 해보면 연관 검색어 이런 게 정말 많이 나옵니다. MBTI 별 여행, MBTI 별 독서, MBTI 별 연애, MBTI 별 맛집 탐방, 맞춤형처럼. 헬스도 있어, 헬스. 헬스. 어떤 운동이 MBTI 별에 따라서 다른가. 그러니까 별의별 어떤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이게 좀 과잉되어 있는 측면이 굉장히 강하고, 네. 이게 뭐 재밌자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 뭐 더 이상 논의할 건 없죠. 그러면 이제 질문이 이제 어떻게 나아가야 되냐면, 왜 우리만 재밌자고 이걸 하느냐. 다른 나라들은 거의 안 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사람과 대화할 때 MBTI 뭐냐 이런 식으로 개입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과몰입하고 있는 측면을 인정을 하고, 좀 대화가 사실상 조금 빈약할 때 나오는 것이 MBTI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럼 이제 MBTI 역사부터 우리가 뭐 짚어야 될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 심리 검사가 유행을 하는 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워낙 조사할 게 많은 거죠. 예. 뭐 누가 히틀러 같은 인간은 과연 누가 되느냐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뭐 그 이제 냉전 시대가 깊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뭐 첩보원 기를 거 아니에요. 그 첩보원한테도 심리 검사를 많이 합니다. 누가 내부 고발을 할 상인가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온갖 심리 검사가 막 달라붙으면서 유행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기업에도 쓰게 되는데, 기업에서는 그거 어떻게 썼냐면, 처음에는 뭐 직무에 맞는 뭐 이렇게 이렇게 네. 했지만, 실제 내막이 노조할 사람 파악하려고 이제 막 쓰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MBTI는 약간 교묘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실제로 많고, 그 다음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미국이란다 세계 심리학회로부터 인정을 받았으면 과몰입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안 되는 건데, 인간의 성격을 16가지로 나누는 것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어떤 역사에서 MBTI가 이제 한때 미국에서도 유행을 했지만 이렇게 일상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제 한국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인사 담당관한테 물으니까 한 25% 정도가 기재를 하도록 한대요. 그 되게 큰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판단을 하는데 MBTI를 묻는 거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그 다음으로 나타나냐면, 우리가 이제 대학에서 자기소개서가 폐지된 것도, 대학 입시에서도 네. 이 친구들이 자기소개서가 막 장난 아니에요. 막 뭐 국토 대장정을 몇 번을 했고 막 죽었다 살아날 수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들. 스펙 보면. 네.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MBTI 같은 심리 검사가 많아지면 사회의 성격이 위아래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야망적이고 진취적이고 이런 건 좋은 성격이죠. 뭔가 꿈이 크고, 근데 그 반대 내향적 성격은 외향의 반대말이었는데, 어느 순간 내향적 성격은 뭔가 사회성이 부족하고 외부에서 활동을 잘 못하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분류되기 시작을 하면서 마치 정상과 비정상인 것처럼 구분이 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결국 이런 것들을 일상에서 묻고 할 때 어떤 성격은 자신의 성격이 되게 특별한 줄 알고 강하게 주장을 하게 되고, 나는 일단은 외향적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내향적입니다라고 말을 못하고, 뭔가 내가 내향적이긴 하지만 한번 친해지면 정말 친할 수 있고 한번 집중하면 정말 잘한다. 뭔가 부연 설명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을 가지고 사람이 이미 내가 잘못 판단되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 그 사회가 과연 좋은 사회인가라는 질문을 좀 던져볼 필요가 있는데, 한국 사회는 거기까지 좀 못 나아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던 거죠. MBTI 그 유행에 보면. 그러니까 이게 16가지 어떻게 보면 다양한 유형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이런 것으로 가르는 풍토 때문에 사회적 다양성이 또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네요. 그래서 이제 뭐 요즘 가끔 초, 중, 고등학교 뭐 교육청에서 자문 같은 거 할 때 MBTI 별로 나눠서 뭐 발표 혹은 조별 모임 이런 거를 좀 권장을 많이 해요, 실제로 교환에. 근데 좀 비판하는 입장이거든요. 작가님은요?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잘 맞지 않는 사람하고 계속 섞여 나갈 때
사회가 훨씬 더 저는 역동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슷한 사람끼리 비슷한 반응을 계속하면서 단합하는 것이 아니라 좀 부딪히면서 모임을 해야 된다는 사실 이제 생태계에서 정말 중요한 건 다양성이라 맞아요. 하더라고요. 네. 단일종만 살아가면 그 생태계 자체가 또 의미가 없을 테고. 오찬호 작가와 이야기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예전에는 근데 이제 사람들이 MBTI 이전에 혈액형부터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네. 뭐 맞선을 보거나 소개팅 할 때도 그렇고 아니면 이제 별자리 같은 네, 걸로 네. 공통점을 찾으러. 근데 이거는 이제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뭔가 유대감을 갖기 위한 것? 아니면 저 사람과 내가 어울리는가? 어떻게 보면 본능적으로 또 판단하려는 그런 욕구가 또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럼요. 그런 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책을 읽고 누가 MBTI 물으면 MBTI 묻지 마세요. 뭐 이러면 안 돼요. 그건 납작한 말들이야. 네. 그러면 정말 그 사람이 되게 납작한 언어를 쓰는 거예요. 언어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사람을 이행하는 또 다른 것들을 좀 고민을 해보자라는 측면에서 이제 비판을 하는 것이고, 네. 어떻게 보면 뭐 혈액형, 별자리, 뭐 혹은 사주 보고 점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뭐 동양적이고 한국적인 분위기일 수는 있어요. 그거 자체가 뭐 큰 문제가 있다라는 건 이제 아니라는 거죠. 근데 아까 MBTI도 이게 무슨 뭐 자기소개서에 적고 그 인사 담당관이 묻고 그런 것이 없다면, 철저하게 그게 차단된다면 그냥 우려하는 정도로서 그치겠지만 아니니까 또 비판을 하는 것처럼 뭐 이 별자리라 혈액형이나 이런 것도, 그러니까 그 대화가 그런 식으로 대화가 등장 안 해도 되는 상황에서도 네. 그게 드러날 때가 있고, 가끔은 어떤 무례함을 무마시키는 용도죠. MBTI라든가 혹은 그 혈액형이 제 뭐 T라서 그래, 혹은 뭐 B형이라서 그래, B형 남자라서 그래, 뭐 이런 식의 이야기로 저 사람의 어떤 행동이 과연 사회적으로 옳은 방향인가를 짚어야 되는데 너무 단순하게 제 성격이 그렇잖아 라고 본다면, 우리가 이제 사람을 이해하고 사회를 이해하는 것들이 너무 납작해지는 거죠. 그러면. 네. 이 납작한 말들이 생각해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쓰는 것. 왜 온라인에서도 좀 논쟁이 되는 거리에 누군가를 참교육한다. 그렇죠. 금융치료시킨다라는 표현도 있고, 팩트폭행이다. 저거 참 사이다다. 이런 말들. 대표적으로 이것도 그럼 납작한 말들일까요? 계속 이제 뭐 말씀을 드리지만 그 단어 자체가 납작하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교육이라는 말이 사실상 옛날에는 진짜 우리 교육이 되게 야만적이었잖아요. 70년대, 80년대는. 그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나온 이제 용어죠. 이 참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그 과정에서 이제 뭐 두발의 문제 혹은 뭐 체벌의 문제 이런 것이 훨씬 더 정교하게 논의가 시작되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그 교육의 뜻이, 원래 뜻이 그건데 지금은 약간 사적 복수에 대한 다른 말처럼 사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적 제재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개인이 누가 자신을 괴롭힌다고 해서 내가 뭐 그 사람을 두드려 팰 수도 없는 건데, 누군가가 주차를 엉망으로 했다고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 신고한다든가 뭐 전화해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정도인데, 뭐 이렇게 뭐 갑자기 막 동호회에서 차를 막아버린다. 동호회에서 차를 다 끌고 와가지고 그거 다 막아버리고 막 사진 찍고 막 참교육했다라고 하는데, 그 사적 제재잖아요. 개인이 개인에게 보여주는 행동인데, 인류의 역사에서 사적 제재를 금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사회로 나아간다라는 것을 인간이 깨우쳤거든요. 네. 그래서 법을 만들고 제도를 굉장히 섬세하게 만들려고 하죠. 물론 그런 것들이 미흡해서 어떤 나쁜 사람들이 또 존재하지만, 그 행위를 저지르는 사람이 나쁘다고 해서 내가 어떤 선을 넘어서야 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사적 제재라는 것들을 굉장히 우리가 좀 금지하면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적 제재를 허용하는 순간 정글이 되거든요. 이 사회는 정글이 되고, 또 평등하게 사적 제재를 못 합니다. 내가 길을 가다가 누가 나한테 어깨를 부딪혔다고 내가 똑같이 야 일로 와봐 말 못 해요. 그 상대가 누구냐를 볼 거 아닙니까? 네. 마찬가지면 보복 운전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 인간이 운전을 하다가 나를 성질나게 해서 보복한다고 하는데, 항상 그때는 차의 종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복 운전을 하는 쪽은 좋은 차가 많고 당하는 쪽은 좀 아닌 차가 많은 거죠. 그 반대인 경우가 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적 제재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허용하는 순간에, 그러니까 약자가 계속 더 복수를 당하는 형태예요. 강자가 약자한테 어떤 억울함을 경험했을 때 더 화를 내는 구조일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인류에서 그걸 풀어놨을 때 엉망진창이 되거든요. 옛날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양반이 천민들 잡아가지고 지 혼자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사적 제재에 대한 통제가 인류를 더 풍성하게 만든다라는 합의를 해왔고, 그런 것들을 법으로 정비하죠. 그게 법치주의 국가라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참교육 같은 것이 그런 거를 뭔가 이렇게 용인해주는 용도로 사용될 때 저는 조금은 약간 그럴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층간소음 같은 것도 화나죠. 네네네. 근데 이제 층간소음 그거 뭐죠? 복수 스피커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웅 해서 위에서 반성하고 잘 끝나면 괜찮지만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더 심해지죠. 네, 전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도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되고, 팩트 폭격이라는 말도 제대로 된 맥락에서 사용된다면 팩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예전보다 굉장히 잘 살게 되었잖아요. 네. 이거 분명한 팩트죠. 네. 분명한 팩트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말이 근데 왜 너 징징거려? 너 뭐 청춘이라고 왜 힘든 척해? 옛날에 20대들 어떻게 사는지 보여줄까? 300년 전에 전쟁 났을 때 보여줄까? 뭐 과거보다 지금이 잘 살게 된 거는 사회가 좋아진 거,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가 좋아진 거는 분명한 팩트라는 거예요. 근데 그 팩트가 지금 누가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너 힘든 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 용도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막 여성의 문제로 가볼게요. 여성이 막 어떤 겪는 막 불평등에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야, 너희 할머니가 어떻게 산지 말해줄까? 너희 할머니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갔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너 학교 못 다녔어? 만약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떤 불평등, 내가 겪고 있는 어떤 뭔가 불안,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닌 것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팩트를 빙자해서 사람을 폭격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팩트 폭격도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할 때 정확한 통계 자료를 제시를 해서 당신의 논의가 틀렸다라고 하는 것은 팩트 폭격일 수 있지만, 그 팩트를 가지고 와서 어떤 사람을 조롱하려고 사용하게 될 때, 혹은 불평등을 덮으려고 그런 얘기를 사용하게 될 때, 그거는 조금 팩트 폭격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냥 제발 사회 탓 좀 하지 마라, 남 탓 좀 하지 마라, 그러니까 너 탓만 해라, 이런 용도로 사용될 때가 좀 많다, 이 팩트 폭격이라는 것이. 뭐 그렇게 좀 우리가 짚어야 되겠죠. 우리 주변에서 정말 많이 보고 들을 수 있는 사례이고, 그러면 이제 오찬호 작가님은 우리가 왜 이렇게 납작한 말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세요? 왜 이렇게 많이 쓰고 왜 그런 말들을 서로 주고받게 될까요? 이게 이제 뭐 크게 보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우리가 이 실제로 언어의 정교함을 배우면서 성공할 수 없는 구조인 거죠. 이게 쉽게 말해서 독서 많이 한다고 성공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거잖아요. 어릴 때부터 뭔가 요약해서 봐야 되고, 그러니까 언어의 어떤 풍성함, 문학을 통해 가지고 뭔가 이렇게 다른 세계를 유추할 수 있는 능력이 실제로 우리는 없어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 구조이거든요. 막 답 넘어 답을 찾고 그러면 성공 못해요, 그 사람. 정확한 답만을 찾아야 되죠. 첫 번째로는 그런 게 있는데, 두 번째로는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대화에서 뭔가 상대를 주눅들게 하는 것에 대한 매력을 느끼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너 저 사람이 저런 주장을 하는데 내가 툭 내뱉어서 그 사람이 말을 못하게 될 때 그게 어떤 그 논쟁에서 자신이 이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자신이 굉장히 뭔가 멋스러운 말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대화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대화에서 어떤 뭔가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뭔가 좀 서열을 정하려고 하는 거죠.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니까 결국 그런 납작한 말들이 오가는 과정은 말을 하는 사람이 뭔가 자기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문제다, 우리 사회가 뭔가 아직도 변화가 필요하다, 아직도 차별이 있어, 이런 말을 할 때 납작한 말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결국 뭐냐면 어떤 사회적인 것들을 바라보려고 하는 버릇이 좀 없죠, 우리는. 사회 구조를 바라보고 하는 것들을 되게 부정적인 사고로 취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한국 사회에서 제일 오용된 단어가 저는 긍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건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도 논쟁할 수 있는데, 제 기준에는 정말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이라고 본인을 이야기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우리가 긍정적이라는 거 다양한 뜻이 있죠. 그 사람한테 막 사회를 비판하는 책을 이야기를 할 때 정말 긍정적인 사람은 그거를 그러니까 자기가 동의하지는 않지만 무시하지는 않아요. 오천호 작가님, 이런 주장도 할 수 있네요. 나는 좀 다르지만, 나하고 좀 의견은 다르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저는 긍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긍정이라는 것은 좋은 쪽으로 생각하자가 긍정이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본인이 난 긍정적이야, 난 긍정적이야 그러면 본인이 그렇게 사는 건 괜찮은데 이런 책을 보고 왜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느냐,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 오히려 이 긍정적 사고가 어떤 다른 존재라든가 다른 주장을 너무 빠르게 너무 부정적이야라고 오히려 단정해버리는 그런 경향이 실제로 한국 사회에 좀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긍정이라는 뜻을 우리는 뭔가 열려있는 자세로 타인을 인정하는 그런 긍정의 개념이 아니라 뭔가 좋은 쪽으로, 뭔가 개인이 뭔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쪽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 강한 거죠. 그러면 이런 내용들, 뭐 사회 탓 얘기라든가 이런 얘기들은 어떤 사람이 듣기에는 굉장히 뭔가 징징거리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은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뭔가 말을 좀 끊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때 나오는 말들이 뭐 너만 힘드냐 그러고, 그다음에 뭐 불평등 얘기를 하면 언제 불평등하지 않았던 시대가 있었어 뭐 이런 얘기를 한다던가, 뭐 학교 서열 문제, 뭐 대학교 차별 이런 거 얘기를 하면 뭐 옛날에는 차별 없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이제 대화가 끊기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저 상대방이 지금 대단히 부정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본인의 입장에서는 저는 되게 긍정적이지 않은, 바르지 않은 자세이기 때문에 내가 한마디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구조를 바라보려는 노력을 또 많이 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제 긍정으로 오용하는 것도 좀 긍정 아니면 부정? 이분법적인 사고에 좀 빠져 있는 것도 그 하나의 배경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살률이 걱정인 거 다 아시잖아요. 네네. 그럼 자살률의 그 원인 중에 우울증 이런 거 있다라는 거 현대 사회가 이해하고 있어요, 지금. 네네네. 근데 그럼 어떤 사람이 우울증에 왜 걸리냐고 가보면 갑자기 그게 왜 이래 나와요. 그 현대사회에서 우울증 환자가 늘어난 게 이런 양극화, 자본주의 시스템 이런 거하고 어떻게 무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함께 짚어보면서 논의로 나아가야 되는데, 자살이 이렇게 한국이 자살률이 이렇게 높은데 그 사회적 이유가 뭔가요? 우리 한국 사회는 우울증이 좀 많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 한국 사회는 왜 우울증이 많은가요? 나아가야 되는데, 우울증이 많다 거기까지만 사회적 원인 정도로 보는 거예요. 왜 우울증에 많이 걸리느냐에 대한 질문으로 가보면 뭔데? 뭐 자본주의가 왜 문제인데, 양극화가 왜 문제인데, 뭐 불평등이 왜 문제인데,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거기에 손을 대는 거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사회적 문제를 바라본다라는 것은 실제로는 시선이 굉장히 넓어져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환경 문제 다들 관심 많으시잖아요. 네. 우리 뭐 플라스틱 안 쓰려고 다 노력하시는데, 플라스틱을 전 인구가 가장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캠페인이 아니에요. 네. 근무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근무 시간을 줄이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수 있나요? 노동 시간이 줄어들면 예. 전체적으로 탄소 배출이 줍니다. 여유가 생기는 거죠. 집에 가면서 내가 장 좀 보고 가자, 있는 거 먹자. 그러니까 뭔가 내가 편리함을 빨리 추구하려는 그 버릇은 내 일상이 지칠 때 나오는 행동이거든요. 편리함을 추구하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 연구를 해보면 근무 시간을 딱 줄여버리면 캠페인 같은 거 안 해도 자기가 이제 쉽게 말해서 뭐 배달 음식을 덜 먹는다든가, 그냥 자연산 물건을 그냥 사서 온다든가, 이런 경영성이 실제 여유가 생기면 더 많아지는 그런 경향이 실제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 기후위기가 걱정이라면 결국 이게 우리 사회 불평등이 왜 문제인가를 짚지 않고서는 같이 갈 수 없는 문제인데,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짚는 거를 또 불쾌하시죠, 많은 분들이. 그런 것들을 조금 시선을 돌리다 보면 우리가 각자 도생의 사회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네요. 누가 슬로우 푸드 좋은 거 모르냐, 누가 유기농 좋은 거 모르냐 하실 수도 있겠어요. 근데 이제 각박한 세상에서 시간에 치이다 보니까 패스트푸드 빨리 찾게 되고, 스트레스 쌓이다 보니까 또 빠른 소비를 또 하게 되고, 이 굴레를 벗어나야 되는데 그거는 되게 힘들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좀 노력을 해봐야 될까요? 우리가 어떤 그러니까 개인이 그러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네. 보다 풍성해지면 실수를 덜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어떤 상황에서.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어떤 정보의 양이 좀 비대칭적이다라는 성찰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사실상 엘리트로 성공하려면 너무 많은 것들을 차단하고 포기해야지만 엘리트가 되는 좀 그런 구조죠. 그래서 네.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말을 할 것 같지만 한국 사회는 초특급 엘리트들이 말을 정말 무섭게 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대한다든가 할 때 훨씬 더 냉정하게 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되게 뭐 이렇게 중립, 균형 이런 말들 좋아하는데 내 몸이 이미 기울어져 있으면 그때 중립 지키면 이쪽 저쪽 이야기 다 듣고 있으면 원래 기울어진 대로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성장을 하는데 우리는 자본주의는 어쩔 수 없어. 세상 원래 다 그래. 경쟁력 없는 인간은 도태되어도 마땅하지 뭐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 무섭게 실제로. 그러면 내 몸이 기울어져 있다면 내가 그 몸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까지 좀 차단시켰던 혹은 낯설어 했던 그런 정보들에 대한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또 그런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언론을 지지해야 되고 뭐 정치인을 지지해야 되고 복합적인 게 섞여 있는데 우리가 균형을 정말 잡기 위해서 내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데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고 내가 여기까지 기울어지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무시했고 많은 것들을 이렇게 소홀하게 여겼던 것들에 대한 좀 관심이 필요하죠. 그리고 자신의 몸이 기울면 그냥 평범한 다른 이야기도 편향돼 보이거든요. 기울어진 사람은 자기가 기울어진 줄 모르죠.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니까 그냥 요 정도 이야기를 하는데 저 사람 뭐 극단적이다, 뭐 편향된 이야기를 한다라고 본인이 기울어져서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런 책만 써도 종북 좌파가 돼요. 정말 좌파들이 보면 기도 안 차는 책인데 조금만 사회 비판을 해도 막 그런 소리를 듣거든요. 사회 비판을 네, 하면. 조금만 사회 비판을 해도 본인의 몸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본인의 몸이. 그러게요. 그러니까 순응하면서 살아야지. 왜 그런 걸 비판하고 있느냐.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테고. 그렇죠. 이게 되게 또 상대적으로 보이는 거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서도 아픈 부분이 그 능력주의입니다. 어떻게 보면 능력주의로 빠르게 고도 성장을 해 오기는 했습니다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좀 있죠. 그게 핵심이 있는데요. 예. 능력주의는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쉽게 표현을 해보면 어떤 능력을 판단을 해서 어떤 노동의 배치를 하는 거잖아요. 사회에서 능력주의를 사용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의사가 학창 시절에 능력이 좀 있어야지 그 어려운 의료 과정을 학습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죄가 좋잖아요. 내가 병원 갔을 때 그 사람이 저를 오진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사회가 그럼요. 그렇게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능력주의 안 좋아 그러면서 뭐 생긴 게 진국이니까 의사 시켜라 그러면 사회 망하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지 그러면. 그러니까 이 능력주의라는 것 자체는 사회가 어떤 전문적인 직업에 제대로 된 배치를 해서 사회가 안정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그 효율성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능력주의가 과잉되다 보면 어떤 부족한 사람, 그러니까 뭔가 힘들어하는 사람을 깔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이 저런 일을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거는 아주 좋은 건데 공부를 못했으니까 저런 일을 하는 거지라고 말하는 순간 이건 능력주의가 정말 엉망진창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주의는 잘한 걸 칭찬을 하고 사회가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인데 어떤 사람을 굉장히 괴롭히고 어떤 사람이 뭔가 사회적 도움으로 변화가 필요한데 항상 머릿속에 아니 공부도 못한 사람을 왜 정부에서 세금으로 도와줘요? 이런 말이 나오는 배경에 능력주의가 존재한다면 그거는 능력주의가 오용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나라가 능력주의를 사용할 거 아닙니까? 뭐 생긴 게 진국이라고 의사시키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사회가 그 능력주의를 세련되게 가꾸게 되면 누군가가 힘들어 하는데 너 공부 못했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다. 이 말을 조금 덜 사용합니다. 잘한 사람은 잘 된 거고 이게 인생이 잘 안 풀린 사람이 어쩔 수 없다고 여기는 용도로 능력주의를 사용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금 그렇게 많이 사용되죠. 능력주의라는 것이 굉장히 공정한 세상에서 노력으로 본인이 달성하는 것으로 여겨지니까 그러니까 질문이 많이 사라지죠. 왜 어떤 사람이 더 능력이 좋았을까? 어떤 지역에서 능력이 좋은 사람이 더 많아졌을까? 그 사이에 다 불평등이 개입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질문들이 많이 사라지고
네가 능력이 없는 것은 네가 노력이 부족한 것이다 라는 편협한 이해를 많이 하시죠. 많은 분들이. 이게 사실 능력주의 앞에 두 글자가 더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능력.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책 보는 거 좋아하고 공부하고 잘 외우는 사람은 이제 뭐 공부해서 뭐 시험 잘 보는 그런 쪽으로 가는 거고, 힘이 세거나 이제 신체적인 발달이 좋은 사람은 또 그게 필요한 곳으로 가서 스포츠가 됐든 노동이 됐든 또 필요한 것에 또 쓰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또 우리가 너무 능력, 또 획일화해서 생각하고 있었던 게 또 있었던 거네요. 그러니까 소득 격차, 자산 격차는 존재하죠. 근데 이게 많이 벌어진 걸 양극화라고 하는 네. 거거든요. 이거를 좁혀갈수록 사회는 다양성이 훨씬 많아지는 거죠. 무엇을 해도 굶어 죽지는 않는다 생각이 들면 훨씬 사회는 여론이 많아집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갑자기 자녀분이 막 5,000원짜리 책을 읽고 와가지고 막 부모님 나 철학과 갈래요 그러면 갑자기 머리가 띵해질 거예요. 한국에서 무슨 철학이냐. 근데 이게 어떤 사회에서는 야 뭐 철학과 하면 배고플 텐데 괜찮아? 뭐 굶어는 죽겠어요? 그러면 성실히 해라, 열심히 해라. 그러면 그 사람이 부자는 안 되더라도 철학을 공부해서 사회의 어떤 이야기를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양극화를 줄이자라는 거는, 그러니까 소득 격차 맨 위에 있는 사람과 아래 사람을 평등하게 같이 사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아니고, 이 격차를 위를 줄이겠다는 얘기도 안 할게요. 밑을 조금만 올려도 사회가 훨씬 언어가 많아집니다. 왜? 사람을 무시하지 못하거든요. 저 사람이 굶어 죽지 않고 당당하면 그 사람을 절대로 무시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자신감 있게 말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 사회에 훨씬 더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게 되는 거죠. 결국 모두에게 좋은 거죠, 그게. 또 이제 능력주의 하면 떠오르는 말이 그 약간 좀 대척점에 있는 표현으로 학벌주의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보면 학벌주의랑 비교해 보면 차라리 능력주의가 낫기는 한데,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학벌을 또 능력의 지표로 활용하는 것도 여전하죠. 그러니까 학벌주의를 우리 지금까지 그러니까 비판을 받을 때 그 네. 학벌주의 옹호론자들이 능력이 좋으니까 이 학교 온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그렇죠. 결국은 학벌주의를 얘기를 해버리는 이제 그런 게 굉장히 많고, 여전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책에서도 실험을 많이 하고 했는데, 네.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이 학력이 좋으면 틀린 말을 해도 오류를 발견 잘 못해요, 대중들이. 자신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신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학력이 낮은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하면 맞는 말을 해도 뭐 의심을 합니다. 그 뭐 근거 있냐 그러고 막 따지기 시작을 하고 그런 게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실수를 하나 해도 학력이 높은 사람이 실수를 하면 누구나 다 하는 그냥 실수로 인정을 하고 넘어갑니다. 뭐 네. 너는 실수 안 하냐. 근데 학력이 낮은 사람이 똑같은,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 발표를 하는데 오타가 생겨버렸잖아요. 그러면 공부 못해서 저런 거라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은 실제로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 세상에 누가 학력 보냐 이런 말들은 하지만 네. 실제로 머릿속에 공부라는 것을 가지고 사람을 줄 세우는데 워낙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자주 노출되었기 때문에 본인은 그렇지 않다고 믿고 싶은 거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는 서울대라는 타이틀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고, 또 내 아이가 서울대학교로 가보면 부모도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게 됩니다. 어깨에 힘이 더 들어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또 마이크를 잡고 뭐 내 자녀 명문고 보내는 법 이런 걸, 명문대 보내는 법 이런 거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어떤 학력이라는 것이 좀 맹신의 어떤 이유가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런 게 문제가 되어서 블라인드 테스트 같은 걸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 그렇죠. 출신 학교 이력서에 적지 마라 맞아요. 이런 거죠. 네. 그러면 어떤 제도가 등장을 하면요. 네. 이 블라인드 테스트가 왜 존재하게 되었을까에 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 학력에 집착을 하더라. 그래서 한번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 합의가 없기 때문에 인터넷에 그런 거 되게 많습니다. 왜 블라인드 테스트를 왜 해? 그 친구가 어떤 대학교를 다녔다는 것은 지금까지 남들보다 노력한 증거인데 그걸 왜 감춰? 그걸 왜 인정 안 해줘? 그러니까 합의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블라인드 테스트는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도 그 결과값이 그렇게 변형되지 않거든요. 이게 핵심인 거죠. 왜냐하면 어떤 이 학력 차별이라는 거는 그 누군가는 끊임없이 계속 칭찬을 받으면서 능력이 늘어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뭘 하려고 해도
뭐 지방의 어떤 대학에서 학생이 도서관에만 있어도 야 네가 지금 도서관에서 뭐 하는데? 뭐 이런 질문을 서로에게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집단은 끊임없이 내가 공부해봤자 무슨 소용이겠냐라는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도 결과가 조정은 되지만 확연한 전복은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블라인드 테스트 해봤자 무슨 소용이야. 공부 못하는 애들은 공부 못하는 거라고. 이런 식으로만 대화가 오가게 되는 거죠. 이 블라인드 테스트 자체가 야 사람을 그 대학교 이름을 가지고 자꾸 판단하는 게 그 조금 좀 아니지 않냐? 이런 시작으로 등장을 했는데 결국 이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면 공부 못하는 것들은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이런 식의 얘기가 오가는 거예요. 그러면 좀 섭섭하죠. 그런 사회는. 생각할 거리가 정말 많아지고 있습니다. 납작한 말들이라는 책을 오늘 읽고 있는데요. 이 책을 관통하는 핵심 구절, 요거는 저희가 오찬호 작가에게 직접 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들뜨면 돌파, 승부수 등의 말을 남발하며 흥분한다. 차가워지자. 들뜨면 말과 행동이 정제되지 않는다. 느려지자. 삶은 오늘이 내일로 연결되는 것이지 무슨 보상이 아니다. 그저 밝고 맑은 태도로 살아가면 된다. 어떤 의미로 이 구절을 선택하셨어요? 우리 사회는 파이팅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뭐 공부를 우리가 학벌주의가 심한 게 너무 파이팅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역차별이나 말도 많이 나오는 거고 요즘은 뭐 그 음식도 너무 파이팅을 많이 해서 드세요. 막 뭐 샐러드 먹고 있는 자신이 너무 막 칭찬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어떤 사람이 막 장염에 걸렸다 그러면 걱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막 어제 뭐 먹었는지가 궁금해요. 그래서 어제 뭐 삼각김밥을 먹었다 그러면 아이고 이상한 거 먹었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어떤 좋은 습관을 가지고 살아간다. 좋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너무 들뜨게 되면 삶을 전투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타인에 대해서 그 날카로움을 감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모든 것들을 정당화하는 것들이 이 보상이라는 단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현대사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좀 잘못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보상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뭐 되게 재밌잖아요. 뭐 자기 아파트가 올랐는데 아파트 집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막 걱정을 누가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보통은 살다 보니까 운이 좋아서 아파트도 오르네. 보통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근데 내가 열심히 살아서 보상받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사람은 나는 무슨 보상을 받았냐 그러면서 복잡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인생 고민 자체가. 그래서 다 들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브레이크를 걸 필요가 있다. 약간 느려진 삶을 살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밝고 맑은 태도라는 것은 좀 이렇게 이성적인 사고를 하면서 타인의 삶을 조금 더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삶들을 내가 오늘 이제 하루를 살게 되었을 때 그런 자신을 좀 칭찬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삶을 너무 우리가 에너지를 과잉되어 가지고 쓰기 때문에 타인에게도 날카로워지는 경향이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가끔 인터넷에서 독서를 너무 파이팅을 외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독서를. 근데 막 그 파이팅을 해보면 그 목록이 딱 되게 편협한 목록이 되게 많아요. 다양한 독서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뭐 독서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라고 결심을 하면 그러니까 내가 좀 다양한 책들을 읽고 내 견문을 넓혀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제 뭐라 그럴까 내가 많이 읽었다라는 것만 보여주고 싶은 분들이 가끔 계시거든요. 그러면 가끔 그런 분들의 독서 목록을 쭉 살펴보면 실제로는 넓은 독서를 하고 계시지 못하는 경우도 실제로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차분해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오찬호 작가의 책 납작한 말들을 같이 읽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별의별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나누는 별책부로 마칠 시간이고요. 월요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